예. 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저 앉아서 해도 되겠죠? 제가 부르니까 좋아서 오겠다고는 했는데, 오면서 불쑥 내가 지금 진도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진도로 가고 있구나.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 제가 감기가 조금 덜 떨어져가지고, 오는 길에 약간의 그 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왔는데 정신을 제대로 데리고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온고하고 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원불교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소태산 평제를 쓰겠다고 결심하고 맨 처음에 쓰려고 할 때 원불교에 제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원불교를 잘 몰라서 너무나 걱정돼서 백낙청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원불교 교전을 서양에 번역하신 분이니까 공부를 아주 이제 깊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소태산 평전을 쓰고 싶은데 제가 제일 걱정이 교무님들한테 혼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써도 될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자네가 쓰면은 교무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 공부하는 대로 해서 써봐. 그렇게 이제 권해서 제가 이제 그 소태산 평전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959년도에 전남 한평에서 태어났고요. 저 한평에서 끄트머리입니다. 한평군 해보면인데 거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지명을 얘기할 때는 문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평 문장은 광산군하고 장성군하고 영광군하고 한평군이 만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집 앞에 있는 사거리가 네 개 군이 만나는, 그래서 시골 동네는 조그만한데 장터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평 문장 장터는 이제 왕골 돗자리가 생산되는데 저희 장터에서 나오는 왕골 돗자리가 제일 비싸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저를 부를 때 그 자리전집 셋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주막이어서 저희 집 앞을 이제 장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평 문장 돗자리전은 저희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평 문장 돗자리전 셋째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는 이제 돗자리전 셋째 아들이라고만 써도 그냥 도착을 할 만큼, 거기는 뭘로 아주 유명했냐면은 영광이 그 기차가 없어서 육상교통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가는 모든 그 나이롱 극장은 전부 다 저희 집 앞에서 공연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라기를 국극단, 여러 소리꾼, 또 나이롱 극장, 약장서구, 뭐 이제 그런
그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59년생들이 잘 모르는 그 옛날 유행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저 딴따라들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서 자라기를 장터에서 자라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거기에서도 제가 말더듬이 아주 심했어요. 저는 말더듬을 언제까지 했냐면은 5.18이 일어날 때까지 말더듬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제 첫 번째 시집에 나는 말보다 먼저 글을 배웠다 그렇게 썼는데요.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말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 메모, 쪽지, 편지 이런 것으로 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좋아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터에 당산나무도 없고 성당도 교회도 절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룩하게 모시는 한 가지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여감이 나중에 세상 살면서 특히 이제 5.18 겪고 나서 제가 그런 결여감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22살 때 광주에서 5.18을 맞아서 제가 호기심이 많으려면 용기가 커야 되는데 저는 호기심은 아주 큰데 용기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멀리서 숨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보고 몇 반을 꿰맸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까지 꼭 듣고 돌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은 해본 적이 없지만 싸움판 구경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자란,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5.18 때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래서 제가 5월 18일 날 낮에 자취방에서 나와서 제가 자취방으로 돌아간 날이 5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겁이 많아서 떠돌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장소만 계속 이렇게 도망을 다녔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놀라서 대덕까지 갔다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글을 쓰게 되고 강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을 착실하게 이렇게 올바르게 그렇게 딛고 성장한 쪽이 아니고 그냥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이제 문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가는 제가 이제 평전을 4개를 썼는데요. 문익환 평전, 소태산 평전, 김남주 평전, 신영일 평전, 대주교 윤공이 이렇게 하면 5개를 썼더만요. 제가 5개를 썼는데 4분은 제가 다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문익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은 많이 따라다녔고 이제 옆에서 다 경험을 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말로 듣고 이제 자료를 뒤져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저희 동네가 불갑산 앞쪽이고
소태산 대종사님이 불갑산 뒤쪽에서 돌을 닦았기 때문에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주워들은 게 약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온불교하고 관계된다는 생각도 전혀 못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노래도 제가 한 가락 알고,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와, 뭐, 그런 노래들을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조 박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 우리들이 노래로 부르면서 성장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대종사님 아버님이 거기서 말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 박사 신화가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 그 서사하고 굉장히 크게 관계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면서도 소태산 대종사님 얘기를 왜 쓰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작가는 그럴 때 뭘 쓰는지, 제가 이제 평전을 썼기 때문에 평전은 역사학자들도 쓰고 작가들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쓴 평전과 작가들이 쓴 평전은 굉장히 크게 달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평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역사 인물로서 소태산을 이해할 때 소태산 평전 작가를 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학하는 사람이 쓴 평전은 전혀 다릅니다. 문학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진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조금 틀려도 별로 신경도 잘 안 써요. 이제 억지로 교정당하는 거죠. 문학하는 사람은 매혹 때문에 씁니다. 매혹. 인간을 사로잡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왜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인지. 그래서 세부 사실보다 어떤 인간형인가,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인간형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그분의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서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상처 입고 꿈을 주고 죽음을 대하고 이러는 과정을, 그런 생애를 사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평전을 씁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관심을 언제 갖게 됐냐면은 5.18 끝나고, 아마 5.18 때문인 것 같아요. 5.18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광주 사람들이 이 해마다 연말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해돋이가 있기 전에 전날 밤에 무등산을 오르더라고요. 무슨 약속처럼 무등산을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5.18이 끝나고 나면은 광주는, 제가 그 전에 알았던 광주는 광주 공원 아래 그 천변에 거기 니아카 장사들 있고 막 그랬던 곳에, 거기에 대학교 교수님들도 와서 놀고, 몸이 불편한 많은 각종 불편한 분들도 거기 와서 자유롭게 놀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 젊은 학생들 그림 그린다고 이렇게 이제들 들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막 이렇게 어울려서 놀았어요. 그 공동체가 제 기억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다. 저는 이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5.18이 끝나고 나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5.18이 무엇을 부쉈냐면은 바로 그 온전한 삶의 형태를 부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84년도에 서울 올라가서 이제 85년도에 등단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문단에 나타나면은 그 광주 폭도들 나타났다고 굉장히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저희들을. 그래서 전남대 나오거나 조선대 나온 친구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은 특별히 과격한 모습으로 안 보여도 아주 그 민주화 투쟁의 무슨 그 전사들처럼 영웅들처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광주가 필요한 게 그런 혁명가가 아니라 어떤 큰 정신을 만들어내는 사상가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무렵에. 그때 제가 그 무렵에 어떤 글을 읽다가 꽤 놀라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게 어떤 글이냐면은 전봉준과 강정산의 노선 비교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강정산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각고 다른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그 강정산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큰 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점을 제가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문구가 있는데요. 그게 제가 소태산 평전의 컨셉이에요. 폭력은 현실 안으로 우토피요, 신비주의는 현실 바깥으로 우토피이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바로 치고받고 바로 그 싸움으로 돌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민주화 운동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상당한 부분의 영역이 현실 안으로 도피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양하고 정신을 닫고 이렇게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현실 바깥으로 도피인지 모른다. 그러면 현실 안으로도 도피하지 않고 현실 바깥으로도 도피하지 않는 삶이란 뭐냐? 어떻게 살았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찾아낸 이름이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이었어요. 현실 바깥으로, 안으로도 도피하지 않고 바깥으로도 도피하지 않고 그 곤혹과 딜레마 한복판을 계속 견뎌서 공동체를 계속 지켜내는 이제 그런 삶도 있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태산 평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난데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계속 가서, 인간의 현실 중에서 가장 암담한 현실로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게 19세기인 것 같아요. 조선 19세기. 19세기 조선에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근대가 막 시작되고 그럴 때 그때 일어났던 대재앙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가 이제 그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동학분들이 제가 김남주 평전을 쓰면서 해남, 특히 이제 진도 그 섬지방들을 꽤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뭐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목 자랑하지 마라. 이제 하여튼 순천에는 인물이 많고 여수에는 돈이 많고 벌교에는 주목이 많다. 이런 장점들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특이했던 별명 중에 하나가 해남 사람들을 물감자라고 부르는 부분이었어요. 왜 해남 물감자일까? 제가 생각하는 해남은 그쪽 일대의 가장 중심지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센 곳이 해남일 텐데 왜 해남 사람들은 물감자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제가 김남주 시인은 저희 세대들에게 그 가장 한국 문학사 안에서 가장 센 시인, 하여튼 가장 큰 시인이 김남주 시인이에요. 근데 김남주 시인은 별명이 물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물감자가 뭔지 내가 좀 알 것 같다. 김남주 시인 아버지 세대들을 보면은 동학 농민혁명 때 이제 죽고 처형되고 숨어 들어간 분들이 그 지옥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끝없이 물감자 모양을 계속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역사에게 부여받은 성격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성격은 이웃들과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다 양보해버리는, 언제나. 그래서 자발적 무능의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물봉이라고 부르고 물감자라고 부르고 그러는가 보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 동학 농민혁명을 겪고 한 그 30만 명에서 50만이 학살됐다고 그래요. 호남은 저 광주 1구에 학생 기념탑 서 있는데 학생 운동이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남자들이 없어서 싸울 수 없었다고 그것을 저 김용옥 선생이 상당히 실감나게 설명을 하더만요. 그래서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을들이 다 부서지고 무참히 죽어가고 마을 자체가 공동묘지가 돼버리는 그 공동묘지 안에서 성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 소태산 대종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그분이 저 도를 대각을 하기 전에 쓴 시예요. 대각할 무렵, 거의 이제 그 무렵에 호남 공중 하처운 천하강산 제1루, 저 문학은 눈으로 그냥 문자 중심으로 보면은 너무나 심심하고 재미없는 시입니다. 호남 공중 어디든지 천하강산이 한눈에 보이는 제1의 누각이 아닐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말인데, 그때 호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30만에서 50만이 학살돼서 거의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인간의 사는 마을을 공동묘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 위에 서 있으면은 천하가 한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 젊은 사람이 쓴 시 중에서도 아픈 곳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몸에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이 아파도 그곳이 아파서 힘들면은 그곳이 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을 건드리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지 않게 생명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19세기 거의 난파당한 배처럼 다 부서져 버린 조선에서 가장 아픈 곳에 서 있어 봐야 천하가 한눈에 보이지, 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바라본 천하는 상당히 그 왜곡되고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런 천하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제가 교무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받은 느낌이 약간 그 부분을 조금 편하게 얘기를 조금 잘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는데요. 대종사님은 소태산은 가방끈이 없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다가 이재명 놓고는 무수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가방끈이에요. 지식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를 읽어낸 시대가 거의 언제냐면은 제가 예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타이타닉은 유럽 문명의 총하거든요. 엄청난 문명의 업적으로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바다에서 좌초돼서 인류의 문명이 거기서 초토화됩니다. 그 모든 문명의 집약체가 초토화되어도 어떤 사람인가는 뗏목 한 척으로 바다를 건너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원시 시대 여기와 대륙 이쪽과 대륙 저쪽이 교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방끈 없이, 교육의 사다리 없이 그냥 세계의 원본과 마찰하면서 자기 세계를 계속 이렇게 이해해가는, 도라고 하는 것이 도니까 길을 찾아내는, 그 속에서 삶의 길을, 인간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의 길을 계속 이렇게 읽어서 찾아내는, 그래서 세계 원본과 마찰해서 깨달아낸 분. 그분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하고 시대 감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떤 이야기들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릴 만큼 지나치게 그 순진한 동화같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의 그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는 언어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제가 가장 그 경계한 것이 세계의 중심이 천황이어야지,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 출현하는 것을 가장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은 무조건 파괴시키고 전부 잡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하고는 소통이 되고 일제는 못 알아듣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지만 당시의 도인들이 도를 전달할 수 있었죠. 저는 그 소태산 평전 쓰면서 그 대종 소태산의 어린 시절 모습을 제가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눈보라 사이 별빛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눈보라 사이에 별빛이, 저 어릴 때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데 그 사이에 별빛이 보이면은 그냥 푸르스름한 그 빛밖에 없죠. 눈앞에 눈보라는 엄청나게 쏟아져서 가장 큰 실체는 눈보라입니다. 그런데 눈보라 사이 별빛이 섞여 있으면은
사실은 찰나와 영원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찰나가 세계의 전부이고 물체의 전부이고 그 영혼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찰나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는 그게 함께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찰나와 영혼을 계속 식별해서 읽어내는 이런 노력이 그 소태산 성장기 어린 시절 얘기는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그것을 그 점을 중시해서 온불교에서 유무념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살면서 어떤 것은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다. 무념해야 돼요. 어떤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유념해야 될 것과 무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삶은, 삶 속에서 대부분이 겪는 오류는 무념해야 될 것을 절대로 못 잊고 끝없이 생각하고, 유념해야 될 것을 계속 잊어먹는, 거기에서 문제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이 그 성장기에 획득한 인식론의 아주 중요한 측면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후에 철학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는데, 저는 철학적으로 조금 밝혀볼 필요가 있다. 소태산의 인식론을 철학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응축되지 않고 조금 너절할 수 있으니까 제 메모한 그 글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제 글 첫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내가 발 디딘 곳이 지옥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주 천진난만한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한평에서 고구마 사건 일어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이력만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그때 제가 농협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한평 농협에서 그 고구마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농협이 농민을 속이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그 현실 속에 현실이 무서워서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술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문학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들어왔는데 5.18을 만난 거예요. 그 5.18이 얼마나 난폭한 길손이었는지, 5.18 겪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내가 망가지기 이전에, 내가 망가뜨리기 이전에, 혹은 내 스스로 망가지기 이전에 세상이 망가져 있구나. 저 망가져 있는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야 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거기 이제 시를 몇 줄 인용을 했는데, 이제 제가 등단할 때 쓴 시예요. 그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군대가 국민에게 기총소사를 가하다니 헬리콥터에서 총을 쐈어요. 제가 나중에 대주교 윤공이 쓰면서 그 이야기 썼습니다. 조비오 신부님이 그거 증언을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어요. 조비오 신부님이 증언했던 거. 그때 제가 어떤 것을 경험을 했냐면, 그 난리통에 5.18 그 난리통에 제가 아는 후배 하나가 집을 나왔어요. 자기 친구가 다친 것 같았고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어디를 걷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붙잡혔어요.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원주 비행장이었대요. 군사 비행장.
자기는 왜 자기가 그 자리를 걷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찾던 친구는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트럭 운전수인데 이제 광주 서방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예요. 서방파라고 거기서 저 센 형님들이 서방파 누가 다쳤다고 해가지고 복수하러 간다고 금남로 쪽으로 간 거예요. 복수가 되겠습니까? 공수부대하고 깡패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배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 어린 마음에 화가 나서 나 이제 너희들 형으로 안 모실 거야. 트럭을 몰고 돌진을 해요. 도청으로. 나중에 도청에서 체포됩니다.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 하나는 이제 대인동에서 꽃집을 했어요. 꽃집을 하는데 꽃가게 배달 오고 그랬죠. 그 친구는 5.18을 겪고 그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군대 입대해서 며칠간 준 담배를 한 10갑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피워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피워서 그냥 기절한 거예요. 그 친구가 불교기 때문에 불교 군종사병으로 들어갔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기절하니까 장교가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찍으니까 폐가 까맣게 나왔대요. 그래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약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근데 자기는 폐가 나빠서 그렇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을 주는 대로 받아서 관물대에다가 계속 감췄어요. 나중에 관물대 검사하니까 약을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먹어버렸어요. 다시 실려갔어요. 병원에. 이번에는 폐가 하얀색으로 나왔대요. 제가 생각할 때 집단적으로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다. 저도 그냥 하루에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고 제 눈앞에서 그런 느낌들이, 거리의 나무들이 선체로 죽어 있고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은 몰락에 대하여 마을이 부서지자 들숨 날숨을 유지하기가 곤란했던 그 무거운 시간들에 대하여 인간은 왜 이토록 연민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기는 정치 지도자, 혁명가가 아니라 사상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관점에서 이제 소태산을 제가 이제 바라봤다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고하고 글자 크기가 달라서 페이지가 동일하진 않은데요. 조금 넘겨보면은 저 시가 조금 길게 인용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무렵에 쓴 시입니다. 그게 배고픈 하늘이라고 나중에 1984년도에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삶의 문제, 운명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소태산을 공부해서 이제 소태산 평전을 쓰게 됐습니다. 소태산 평전을 쓰면서 소태산의 삶 중에서 중요했던 부분들, 제가 그 평전에 중요하게 썼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한 5분 쉬었다가 제가 다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정신은 데리고 오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얘기하면서 버뜩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소태산 평전을 써놓고 나서 제가 대종사님 이야기를 어디서만 해봤냐면은 그 온불교 그 교무님들 그 교육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만 제가 강연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가 퍼뜩 깨달은 게 내가 지금 거기서 할 때와 그 다음에 아직 저 소태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그 예비 학습이 안 되신 분들하고 대화할 때 사이를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소태산은 저 가방끈 없이 현실의 원본과 마찰하면서 도를 깨우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현실의 원본과 마찰해서 깨우치는 지점이 최초의 것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 부분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신의 것이에요. 인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것이 아니라. 그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교육과 조금 비슷한 뭐 이제 자꾸 그런 그 굴레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벗고 그냥 제가 편하게 그 소태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소태산 평전을 쓰면서 제가 제일 놀란 거는 그분이 쓴 시였어요. 조금 전에 그 호남 공중 하천운 천하강산 제1루 이 시 말고 거기 그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지금 저 영광 백수에 가면은 그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공부했던 그 방에 상냥 올릴 때 이 상냥문에 쓴 시를 읽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문학 공부가 제가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문학 공부를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들과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훌륭한 글을 만나면은 저는 어디에서도 이런 종류의 시를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시로 썼는데 그냥 직역하면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소울은 제가 거기에다 인용해뒀습니다. 그 원고에 소울은 일만 나무에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개울물은 일천 봉우리에 가랑비를 합하여 소리치며 흐른다. 지금 저 소나무 서 있는 걸 보고 일만 나무의 봄, 일만 나무가 맞이할 봄을 거두어서 지금 저 소나무 한 그루가 됐어요. 저 큰 소나무가. 저기 흐르는 개울물은 일천 봉우리에 떨어진 가랑비들이 모여서 지금 저 개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거기에서 소태산 평전에서 제가 쓴 해석인데 그 해석을 읽고 나서 제가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만 나무에 쏟아질 봄볕이 모여야 소나무 한 그루가 낙낙장송에 이를 것이며 일천 봉우리에 떨어진 빗방울이 모여야 냇물 한 가닥을 만들 수 있다. 일만 봄볕이 만든 나이테의 겹겹 속에서 위대한 하루가 어디 있고 일천 봉우리에 쏟아진 빗방울들의 결집체 속에서 영웅적인 물방울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훗날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천개의 고온을 이야기한 뒤에야 비로소 통용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들레즈는 저희 세대들까지도 좀 잘 모르고 그 이후에 출연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철학자가 쓴 책에 천개의 고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천계의 고온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렵게 유럽의 인문학이 도달한 현학적이고 깊고 어려운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그 두꺼운 책 한 권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저는 이 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이 흘러서 인류가 지금 그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 문제를 인식할 지점에. 천개의 봉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유일하고도 같은, 지금 유일하고도 같은, 제가 작은 따옴표를 쳐놨어요. 유일하고도 같은, 이것은 둘레즈가 했던 표현입니다. 유일하고도 같은 오직 하나의 고온이요. 천개의 물방울이 모인 바다 안에 구석진 강에서 흘러든 물이 어디 있고 천개의 목소리가 모인 함성에서 변두리 목소리가 어디 있으며 천개의 봄볕이 모인 나이테 속에서 어느 후미진 봄날에 쏟아진 볕의 초라함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지금 들레즈가 말했던 천개의 고온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제가 그 2011년도에 몽골에 가서 글을 써서 한국에 연재해서 책을 냈습니다. 몽골에서 이 초원을 제가 취재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동몽골 쪽에 가면은 한 바퀴 삥 돌아서 동서남북으로 지평선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집이 지평선 안에 안 들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언덕이 없어요. 전부 다 초원이에요. 제가 안경 쓰고 1.0인데 1.0의 눈 안에는 초원의 대지밖에 없습니다. 이 초원의 높이가, 이 광야의 높이가 무등산 꼭대기하고 같아요. 높이가. 그러면은 무등산 꼭대기가 1000개가 모여서 운동장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운동장이 1000개, 10,000개가 모여서 광야가 된 거예요. 예, 저기서 보면은 이 광야, 막막한 저 광야 위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산악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밀림도 없고 정글도 없는데 왜 산악국가라고 하지? 계속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뚜렷하게 표시가 나요. 한국 사람들은 동몽골 데리고 가서 별 봐 하면은 전부 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고개를 위로 돌려요. 그런데 거기 사는 유목민들은 발끝에가 별이 있지 왜 고개를 쳐듭니까? 별을 보는데. 발바닥 아래가 아닌 모든 곳은 다 하늘이에요. 별 봐. 자다가 깨가지고 술 마시고 자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잠결에 깨가지고 게르 문을 딱 나서니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천지가 그냥 별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별밭. 그 광야에서 높은 것이 어디가 있고 낮은 것이 어디 있는가? 다 똑같은 거지. 함성에서 혹은 저 바다 저 대양에서 맑은 물방울이 어디 있고 더러운 물방울이 어디 있고 내가 더 거대한 강을 타고 흘러왔어. 내가 주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다 안에서. 1000개의 물방울 안에서 1000개의 함성 속에서 내 목소리가 더 곱고 네 목소리가 더 후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성인데. 근데 사실은 모든 실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은 1만 나무의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개울물은 1000 봉우리의 가랑비를 합하여 소리치며 흐른다. 여기서 더 근사한 계곡에 떨어진 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주장해 본들 그냥 개울물이에요. 나는 특별한 물방울이 아니고 그냥 개울물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식물들은 모두가 다 대지의 거우시고 대지가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고 그것들이
생명 현상 하나하나는 그것들을 구성하는 거대 흐름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특별한 거, 그 다음에 외지고 못나고 후진 거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고 작은, 그것은 개울에서 물방울이 개울에 닿기 전까지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지, 개울이 되고 바다가 되면은 그것들의 차별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대양 위에서 그 작은 차별을 식별해 가지고 계속 차별로 내리 누르려고 하고 힘으로 그냥 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사은이라고 물교에서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맨 처음에는 역시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방해가 돼요. 사은을 어떤 걸 말하냐면요, 천지은, 부모은, 지금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말은 은의 은자입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 네 낱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꼭 무슨 반공 이데올로기 같이 낱말들이 왜 이럴까? 너무 재미없다. 문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뜻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서 다 존재합니다. 이 관계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나은 이가 있어요. 나은 이가. 나아서 기른 이가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모은, 동포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 동포들이 어떻고 그게 아니고 동시대 존재하는 것들이 동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에, 내가 사는 시대에 더불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것들은 다 그것들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은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누가 베풀어 준 것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속에 놓여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19세기에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재앙에 빠뜨리고 죽이고 세상을 뒤집어 푸면서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던 이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대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부터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실감을 내서 알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그냥 오면은 우리 마스크 다 써야 되고, 지금 이 인류가 재앙에 빠져 있구나. 이 문명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이것처럼 실감나게 깨우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기후가 난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 위에 인간이 17%만 지구를 차지하고 살 때의 인간하고 78%를 점해서 살 때의 인간하고는 지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먼 데서 불빛이 발견되거나 인적이 발견되면은 그냥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찾아가면은 살 수 있고, 지금은 인간이 흘린 무슨 물건 쪼가리 하나 이렇게 딱 발견하면은 무섭기 시작해요. 재앙이 돼버린,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대지를 차지해서 너무나 많이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지금 인류가
지구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결이 막 이렇게 휘몰아쳐 들어올 때인데, 이것을 이 인간이 파괴자가 되지 않고 지구의 파수꾼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이 길을 발견한 것이 저는 이 소태산이 말하는 사은 사상이다. 이 사은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온물교가 원을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결국 천지 만물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다. 천개의 함성이고 천개의 대양이고 천개의 고온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태산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는, 소태산은 좀 난체하고 멋있는 체하고 폼 잡고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돌을 깨우쳐가지고 처음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신문에서 그때 이제 찾아봤어요. 소태산 깨달음 무렵을 찾아봤더니 신문에 보니까 활빈당이라고 하는 게 영광적에 많이 출연합니다. 영광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변두리지만 지금 이 근대 문명 속에서 변두리지, 옛날에는 만호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해군 사령부가 거기 있어야 돼요. 쳐들어오면 이쪽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영광에 어떤 사람들이 출연하냐면, 활빈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동학 농민혁명에 나섰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으로 못 가고 이제 일테면은 도둑대가 된 거예요. 어디도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나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렵게 산 이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컸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가지고 자식들을 다 이제 머슴으로 내보내야 됐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저희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불갑산 앞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셨다는데, 그 불갑산 넘어 영광에 활빈당이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영광에는 조부자가 큰 부자여서 그쪽 일대는 소태산 자란 백수 이쪽 일대는 전부 다 그 조부자 댁에서 그 소작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부자의 마름이에요. 소태산 아버지가. 그런데 활빈당이 출연해가지고 조부자의 창고를 털어요. 쌀을 다 압수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다 한 가마니씩 가져가고 이제 바깥에다 내놓은 거예요. 1908년인가 그래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다 내놓는데 사람들이 배는 고프지만 무서워서 쌀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조부자 댁에서 알게 되잖아요.
활빈당이 가져가라고 한다고 그놈들이 진짜 가져가더라 하면은 나중에 이제 큰일 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불갑산 너머 쪽 사람들한테 활빈당이 쌀가마니를 나눠줘요. 그것을. 조부자댁이 소작들 시켜서 농사를 짓다가 근대가 몰려오니까 조부자 이제 2세가 이제 조박사예요. 조박사는 소작을 안 주고 소작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농사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 백수 일대는 농민들은 먹고 살 것이 다 없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은 자기네 것이 아니고 소작을 얻을 수는 없고. 그래서 소태산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저 바다에 저 부분만 막으면 이걸 논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방은공사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뚝을 막아서 갯벌을 논으로 바꿔버리는, 뚝을 막아서 갯벌을 논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환경운동가들이 가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반동이라고. 저기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저 군산 뭡니까? 새만금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소태산 평전 쓰면서 이 사상을 쓰는데 이 방언공사로 시작한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 아주 어려운데 꽤 저는 그걸로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떤 유형의 지식이나 어떤 유형의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소태산이 계속 선택하는 건 뭐냐면은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제가 조금 전에 폭력은 현실 안으로 도피요, 신비주의는 현실 바깥으로 도피다. 그러면 현실 안으로도 현실 바깥으로도 도피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느냐. 이거는 현실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소태산은 이 죽음의 역사를 살림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그 방언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뛰어들어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이제 그 전력을 투구해서 거기를 막아서 논을 만들어냅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이제 그 온불교 익산 성지 가면은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방언공사 했던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그렇게 해서 땅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당시 기술도 없고 기계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그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죠.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거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나면은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요. 저 주인을 누가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 집단은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유형의 유토피아를 표방한 어떤 유형의 해방사상을 가진 집단도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이제 소태산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 사건이 제가 그 글로 쓰기는 했지만 그 문제는 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혈인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거든요. 혈인기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는지를 토론하고 공부하고 뜻을 모아서 의지를 계속 높여가다 보면은 어떤 지점에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초월하는 지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그냥 지금 당시 상황을 모르고 지금 이제 문자로만 보면은 그냥 제자들을 팔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저 돌을 닦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장을 찍게 하니까 인주 없이 찍었는데 피도장이 찍혔다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 종이는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우리는 이제 극복했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온불교 내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지금 중요한 사건을 조금 놓치고 그냥 세부 디테일만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대종사 소태산의 제자들이 거의 완벽하게 그 부분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재산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가지고 이제 그 불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소태산 의 공동체, 소태산이 죽고 나서 이제 온불교가 생겨나는데 이 온불교는 후천개벽 사상을 가지고 있는 토착 사상의 종교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저를 제일 열심히 응원해 주신 백낙정 선생님께서 당시에 아니다.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는. 그래서 온불교는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자꾸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백낙정 선생님 말씀을 제가 잘 듣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후천개벽 사상이 그 동학을 시작한 수훈 최재우 선생한테 시작해서 강증산, 소태산까지 전부 다 후천개벽 사상인데 저희들은 옛날에 공부할 때 세계관이 있고 인식의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어떤 유형의 세계관을 가지면 그 세계관을 펼치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해요. 저는 이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수훈 최재우 선생님은 학자예요, 학자. 유학자가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선 사상의 길을 열죠. 그러니까 유가적 후천개벽 사상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그분한테 시천주 사상을 배웠던 그 다음 세대 강증산 선생은 도가예요, 도가. 그래서 강증산 선생은 천지공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되려면 해원 상생이 필요하고 원한이 풀려야 되고 그래야 서로 더불어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일을 천지공사라고 불러요. 그분은 중국이 뭐 역사 공정하면서 동북 공정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하늘과 땅과 존재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이 관계가 옳지 않으면은 근대처럼 하늘과 땅을 인간이 다 지배하고 다 개조하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밀고 가버리면은 대지가 파괴돼서 그 대지의 거우대 불가한 인간 사회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천지공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 천지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구슬을 통해서 다시 하죠. 이것을. 그래서 수훈 선생님의 뜻을 받던 동학 농민혁명, 봉기를 통해서 농민혁명을 일으켰다면은 강증산 선생의 뜻을 받들여서 세계를 바꾸려고 한 사람들, 이분들은 굿을 많이 벌렸어요.
그래서 무속하고 좀 식별이 잘 안 돼요. 무속이죠, 일종의. 소태사는 그 방식이 아니라 불교적인 방식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식으로 후천개벽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소태산이 가지고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사 백항명 스님을 찾아가서 공동전선을 펴는데, 불교가 갖고 있는 또 특성은 스님하고 이 머리 깎지 않은 신도를 절대로 동일선상에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말을 거기 제자들이 절대로 접수를 안 해줘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식으로 불가에서 시작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 소태산 소태산 대종사가 돌아올 때 절에 올라갈 때는 머리를 길었는데 안 잘랐었는데, 거기서 세속을 향해서 되돌아올 때 머리 딱 깎고 오는 걸 보고, 아, 이것이 옴불교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때 머리 깎은 것이. 이렇게 해서 익산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이제 맨 처음에 일본 불교고 식별이 잘 안 돼서 총독부에서 별로 탄압을 안 했는데, 거기 도산 안창호가 다녀가거든요. 안창호 선생이 어떤 표시를 내냐면은 독립운동한다고 쓸데없이 인명만 죽이고 실질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로 위대한 일인 것 같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익산, 지금 현재 옴불교 익산 총부 거기 안에 주재소 지어놓고 이제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탄압을 견디는 과정에서 이제 소태산 대종사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스승이 남긴 것이 그 원의 사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은, 사은 사상으로서 이 원, 그 다음에 불가적 방법으로 하니까 불,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원불교라고 붙이자. 이렇게 해서 해방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옴불교라고, 그 전에 소태산 대종사 있을 때는 그 익산 총부의 불법연구회였는데 이제 옴불교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옴불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게 너무 버벅거리면서 제가 설명을 매우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약간 보충할 수 있다면은 혹시 여쭤주시면 제가. 그럼 타령이나 한 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타령을 못해요. 많이 듣고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다 실패했는데, 제가 장터에서 커가지고 그런 것을 저는 어디에서도 배우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그 종교들을 그런 종교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나는 종교가 없다, 무교다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종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좀 옴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제 옆에 좀 계셔요. 그래도 저는 완전히 문외에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분들 진짜 좀 놀란 게
소태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소태산 사람이 네. 예. 옛날 이야기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 대명사가 나왔는데 개병? 대종사. 아, 대종사. 소태산이라는 예. 소태산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이 붙은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소태산사라는 뜻으로 소태산이라고 우리나라 후천개벽 사상의 본산이 금산사입니다. 아니 김제 금산사. 예. 금산사를 거점으로 금산사 그 아랫마을에 가면은 거의 모든 종교가 우리 토착 종교들이 전혀 거기에서 위축되지 않고 거기에 전부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도 다 있지만 우리 토착 종교들이 전부 거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강증산이라는 분이 사실은 한국의 예수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강증산은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전봉준이 동학 농민 봉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40대예요, 전봉준은. 20대에 천재가 있어요, 그 마을에 인근에 소문난 강증산이에요. 찾아와요, 형님. 네. 전봉준 입장에서 이 지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 일을 하는데 강증산이 온 거는 너무너무 힘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맞으니까 형님 머릿속에 있는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서 자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뜻은 좋지만 시대가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 농민들 피바다에 다 빠뜨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농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옳은가?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옳은가? 그래도 안 됩니다. 해서 자기 친구들이 전봉준 못 따라가게 해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강증산이 이야기한 강증산을 뿌리치고 따라간 사람들은 꼭 죽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겠잖아요. 여기에 미래를 내다본다, 천지를 내다본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요. 강증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경상도에서도 돌을 닦으려면 그리 와요. 원불교 2대 정산 종사님도 경상도 상주에서 돌을 닦으려고 그래서 전라북도를 향해서 상도라고 그랬어요. 경상도는 우리는 하도고 상도로 가요. 돌을 닦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북도로 왔는데 정읍, 부안, 김제 이쪽 일대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거기에 많이 모여 있던 사람들 중에 거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소태산이 어렸을 때 동네 선배 중에 그 돌을 닦았던 그 선배도 들어있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태산 제자가 됩니다. 전부 다. 그 강증산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강증산은 교를 안 만들었어요. 강증산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차천자 보천교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이제 증산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는 여러 교도들이 모입니다. 강증산이 죽었을 때 이 제자들 중에 일부가 강증산이 내가 다시 온다면 이리 금산사로 올란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금산사로 모여들어요. 10주년 때. 이때 금산사로 소태산도 금산사로 갑니다. 금산사로 갔는데 금산사에서 스님 한 분이 쓰러져요. 소태산이
가서 안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요. 근데 소태산이 털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 위축되어 있는 표정이 이렇게 전혀 없어요. 소태산이 버스에 타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섰다고 그래요.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틀을 가진 분이 거기서 스님을 살려낸 거 보고 강정산이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 모여들어요. 그때 소태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강정산은 이제 정산이 호거든요. 그분의 호, 정산이 시루정자예요. 시루산이에요. 정산이. 시루는 우리가 떡질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축제하고 조금 관계되고 그러죠. 이벤트하고 이렇게 굿판하고 관계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모여드니까 나는 시루가 아니고 솥에서 산 사람이요. 솥태산이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 솥태산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다. 솥태산 이전에 이름 많아요. 여러 이름 많은데 솥태산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솥태산 사람인데 솥태산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대 정산이라고 하거든요. 솥태산 바로 제자 정산. 거기도 솥정자를 써요. 한자로. 근데 솥은 밥하는 것이잖아요. 밥할 때,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는 읽힌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루하고 솥하고는 이 차이가 있다. 시루는 이벤트라면 솥은 일상이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솥태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제가 취재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사하고 관계돼요, 그게. 10년 전에 쓰셨잖아요. 소득산 예. 편견을. 지금 시점에서 소득산 편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써보거나 그런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소득산을 제가 지금 시점에서도 솥태산 그 평전 앞부분은 바뀔 부분이 제가 손대고 싶은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제 속으로 굉장히 잘 찾아냈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책을 낼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저는 솥태산에 관심이 있었지 원불교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쓸 때. 그래가지고 솥태산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저는 머릿속에 안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솥태산인데 이걸 빼놓고 쓸 수 있단 말이냐 해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쓰기에는 너무 멀고 어쩔 수가 없다. 그냥 포기해야지. 한 것이 뭐냐면은 솥태산 제자가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어요. 솥태산은 여성 문제에 아주 뛰어납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최고 치명적인 약점이 제가 생각할 때 조선 후기가 여성들을 너무 차별하고 너무 탄압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은 여성 문제가 없을 때만 천국이에요. 여성 문제 갖다 놓으면 그냥 조선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솥태산이 아주 뛰어나요. 강정산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강정산은 그 남성 가부장제 사회 그 문제를 없애려고 무당이 천지공사 같이 하는 무당이 여성이거든요. 강정산 위에 훌쩍훌쩍 뛰고 딛고 배 밟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남녀 이 문제를 없애려고. 그래서 솥태산은 그 문제를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너무 듬직해서 솥태산이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솥태산 여자 제자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거는 정말로 조선 대하 소설이 나올 만해요. 솥태산 그 제자
여성 8명의 제자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난 소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 때문에 이 온불교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막 저 만주까지 가서 막 다 해요. 소태산이 교당 못 만들게 해요. 개성 넘어는 피 흘린다고 교당 못 만들게 합니다. 나중에 지나와서 보면은 개성 넘어 온불교 있었으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겠잖아요. 그래서 교당은 못 만들지만 거의 불법 연구에 하고 거의 전혀 다른 교주 식구들까지 막 데리고 와버려요. 이분들이 감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금지시킬 만큼. 제자가 이광수 데리고 오려고 자꾸 데리고 옵니다. 당시에 조선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 이광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태산이 안 받아주죠. 그 부분이 저는 소태산 평전 써놓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쓰면은 분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 중후반부를 다시 써야 되는데 그 취재는 평전을 읽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쓰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게 돼요. 근데 다 써놓고 나서 꼭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든 평전은 꼭 다 써놓고 나면은 저거 다시 써야 되는데 하고 그냥 책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꼭 물어보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